메가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5조 원 이상의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임상, 2상, 3상으로 가면서 시가총액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0조 원 정도 되는 회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여럿 있다는 거죠. 조선 제약바이오 AI 주도주 공략 자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주에 집중을 해놓고 쭉 장기 투자하면 된다. 행복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혜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2025년 투자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좀 가장 주목하고 계신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작년도가 그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편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기대감도 사실 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금리는 향후에 이제 계속 떨어질 거니까 뭐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트럼프가 이기냐 뭐 누가 이기냐 요 전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트럼프 리스크 이런 부분도 사실 크게 고민은 하지 않았었고 4, 4분기 들어오면서 이제 그랬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바이오는 상당히 괜찮았고 8월 달, 9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유한양행 렉나자 그 신약 승인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좋은 성과들을 많이 냈어요. 기술 수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두드러졌고, 작년도에는 한 단계 바이오가 레벨업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용이나 뭐 이런 측면은 쉬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보면은 일정 부분 다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뭐 다시 옛날로 가는 거 아니냐. 원래 과거 이제 대비하면은 출렁출렁 되면서 올랐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히 이렇게 다 빠지고 관심 속에서 또 멀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밑에서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이런 패턴이 바이오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딱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 그런데 일단 끌고 올라온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금 깃발 형태로. 그게 지금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데 변동폭 작년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런 기대감보다 조금 더 침착하게 그리고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가 또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을 본다. 이거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옛날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처럼 뭐 올랐다가 과거의 주가로 막 이렇게 끌려 내려가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위협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바이오 기업의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약간 공부를 해야 그 순간에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펀드 매니저가 됐건 아니면 일반 투자자가 됐건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공포감 때문에 도저히 이 제약 바이오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약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상에서 다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 수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 반환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제 엄습을 하고 가능성이 없냐? 그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위험이 한꺼번에 이제 엄습을 하고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 환경 때문에 한쪽으로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30% 정도는 한순간에 빠질 수 있는 게 바이오다라는 게 기본적인 바이오의 속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과거처럼 옛날 주가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런 변동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욕심이 있을 때 약간 좀 덜어내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위협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런 바이오의 속성을 이해를 하고 좀 버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올해 바이오 대형 호재가 뭐 어떤 게 좀 예정이 되어 있느냐. 특히나 그 중에서도 뭐 신약 승인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임상 결과. 사실 대표님께서 방금 짚어주셨던 내용이긴 했는데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이벤트 일정들을 하나하나 좀 기업별로 찾아내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혹시 좀 팁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그런 바이오 기술들, 예를 들어서 ADC라든가 이중항체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잘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중요한 기술 트렌드 이런 쪽을 고르셔서 한 기업 10개 정도를 이름만 좀 쭉 적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다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검색을 통해서 임상 일정, 뭐 기업 띄고 임상 일정 이렇게 넣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상 일정과 관련해서는 기업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에 대해서 임상 일정을 정리하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꼼꼼하게 그거를 관리를 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스타디에서는 그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나눠드리고 이제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조금씩 일정들이 바뀝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회사 일정이 조금씩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체크해서 투자와 연결 지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임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임상 결과는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나는 잘 나온다 쪽으로다가 한번 베팅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시장에서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비중을 조금 올려보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매매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도는 없고 저도 일일이 다 찾아서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기업, 물론 이제 관심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기업을 선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 트렌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라는 건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있느냐를 반드시 보세요. 기술 수출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제끼고 보십시오.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임상 데이터 읽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건 따로 해서 아마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님 개인 채널에 있는가요? 그렇죠. 개인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임상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인 클래스냐 베스트 인 클래스냐 이런 약물들을 걸러내면 이 약물들이 바로 블록버스터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맷 니즈가 큰 분야. 예를 들어서 그 질병에 고통받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치료제들을 다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미충족 수요가 큰 분야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초기 단계, 임상 1상이든 2상이든 뭐 전임상 단계든 상관없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글로벌리 아주 월등한 치료 효과를 그 단계에서 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향후에 비싼 가격에 빅파마에게 팔릴 가능성도 있고 치료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몇 천억 단위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다 몇 천억 단위냐 좀 된다 그러면 다 몇 천억 단위. 그 이유가 잠재력이죠.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언맷 니즈가 크면서 그 임상 데이터가 글로벌리 가장 뛰어난 임상 데이터, 이 데이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볼 줄 아는 공부는 요거는 따로 하셔야 되고요. 그것만 볼 줄 아시면은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은 돈을 많이 들고 있느냐. 그거는 뭐 1년에 이 회사가 얼마를 쓰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다. 이거는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4-5가지 요건에 맞는 기업들을 자꾸 선정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아마 계속 하시다 보면은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 선별하는데 가장 1순위는 기술 잠재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제가 요새는 그런 얘기도 해요. 기업 대표이사에
인간성이고 아니면 경영 능력이고 필요 없다. 그런 거는 필요 없다는 아닌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기술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력만 좋다 그러면은 또 사가기도 하고 언젠가는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 기술력을 또 검증을 해주는 게 바로 빅파마인 거죠. 그래서 빅파마가 이 물질을 기술 수출을 해갔냐? 이거는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업계에서 가장 선수가 정말 좋다. 다 검토를 해보니 이 약물이 가장 좋다라고 해서 가져간 겁니다. 그거는 어떤 애널리스트가 토를 달 수도 없고 증권거래소가 토를 달 수도 없어요. 아,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글로벌리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결국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빅파마 그렇죠. 입장에서.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렇죠. 현금을 일단은 주머니에다가 찔러 준 다음에 가져간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그렇게 빅파마들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을 좀 사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트렌드에 맞아야 됩니다. 트렌드라는 게 적응증의 트렌드도 맞아야 돼요. 적응증 트렌드다 그러면은 일단 암이 가장 앞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해야 되는 언맷 니즈가 큰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낸다. 이거는 메가 블록버스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조 원 이상의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대사 질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는 신경, 중추신경계 질환, 이런 쪽이 가장 적응증 중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다. 기술 수출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달리티, 그러니까 바이오에 어떤 기술을 많이 사가느냐, 이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이 역시 ADC, 그 다음에 이중항체 쪽. 이 두 쪽은 작년에도 핫하지 않았나요? 네. 올해도 핫한가요? 올해도 계속해서 핫하고요. 약간 이중항체 쪽에 관심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중항체 그러면 두 가지의 타겟을 잡는 건데 두 가지의 타겟을 잡을 때 과거에도 A라는 약물이 있고 B라는 약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투여를 하면은 뭐 치료 효과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두 개를 잡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용 치료했을 때 치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중항체라는 두 개의 타겟을 잡는 결합자리를 갖는 한 개의 항체, 이중항체를 투여했더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암은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네. 암이라는 암 덩어리고 그 안에 있는 암 세포들은 각자 환경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오 그 마커를 타겟을 타겟팅해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니까 한 개만 타겟하는 것보다는 두 개를 타겟하는 이중항체가 더 효과가 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중항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ADC를 약간 응용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DAC라고 해서 항체에다가 단백질 분해제를 붙인 겁니다. 오름테라피틱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단백질 분해제 TPD를 항체에다 붙인 DAC라는 것도 각광을 받고 그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 쪽도 최근에 관심이 높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또 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에서도 조금씩 이 분야가 한 2, 3년 동안 약간 죽어 있었어요. 카스케비가 나오긴 했지만 붐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됐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같은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임상 개발 속도가 아주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카티 같은 세포 치료제 영역도 속도가 빨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들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AI도 관심들이 많지만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이쪽도 각광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이제 뭐 증거라든가 근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그 줄기세포 쪽인가요? 줄기세포 쪽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줄기세포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되면 줄기세포하고 결국은 만나는 거죠. 줄기세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끝장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끝장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줄기세포를 다양하게 다루는 날 그야말로 많은 질병들, 노화까지도 우리 다룰 수 있는 분야죠. 그래서 약간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는 임상이 상당히 깁니다. 안정성과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길어요. 그래서 줄기세포 그러면 발음조차도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줄기세포 깁니다. 그래서 줄을 길게 넣어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스탠스를.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숨 넘어갑니다. 아니, 왜냐하면 작년에 또 약간 첨생법 관련해가지고 줄기세포 관련주들 움직임도 괜찮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네이처셀이라든지. 그래서 이쪽도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일단은 시계열은 굉장히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로 승인은 받지 않더라도 의사의 그런 그 판단하에 치료할 수 있는 첨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뭐 상업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자금이 또 돈의 흐름이 이제 되면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연구, 이거는 대단히 어렵고 긴 과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제 기술력으로 좀 많이 부각받고 있는 핵심 기술이 ADC랑 이중항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두 기술 관련 기업들이 작년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리가캠도 그렇고 이중항체 쪽으로는 뭐 최근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오른 것 같던데 그럼에도 계속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ADC의 대표적인 기업, ABL 바이오의 대표적인 기업,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아직은 뭐 4조 원, 뭐 2조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뭐 작냐 크냐 물으신다 그러면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것만은 아닙니다. 이 두 회사가 시가총액이 작은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리 기술력들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시가총액이 아주 크진 않죠. 이유는 아직까지 임상 단계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LCB14 중국에서 올해 이제 신약 승인 신청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약을 빼면은 거의 대부분 임상 1상 단계를 올라서는 그 단계입니다. 따라서 임상 2상, 3상으로 가면서 시가총액이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임상 1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01, 그 다음에 111, 대부분의 501 이런 그 파이프라인들이 임상 1상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요. 물론 그 ABL 001 같은 경우는 컴패스라는 미국 회사가 임상을 지금 2,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담도암 2차 치료제로 이제 가속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파이프라인을 빼고 나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느냐 그거는 그렇진 않다. 앞으로 꾸준하게 가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빅바이오텍이라 그러면 시가총액 50조 원 이상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지금 20조 원 정도 와 있죠. 그러면 글로벌리 시가총액 한 22위 안에 들어가는 꽤 괜찮은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50조 원 정도 되는 회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여럿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지금부터 2030년을 바라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는 다 바이오 그럴 때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 또 1년에 한두 번씩은 또 사람을 놀래킵니다. 30% 이상 또 떨어지죠. 모두 다를 실망시킵니다. 그럴 때 조금씩 사십시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꾸준하게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힘들긴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안겨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식 중에는 우상향하면서 계속 출렁거리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들이 국내에 많다라는 거죠. 이전까지 삼성전자 불패 신화로 인해서 네. 정말 삼성전자 투자로 그냥 떨어지면 월급으로 사 모으고 그렇습니다. 떨어지면 월급으로 사 모으고 하면서 실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러한 부의 기회가 이제 눈앞에 있다라는 거고 그걸 내가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패닉에 사고 네. 광기에는 조금 팔아주고 네, 네. 이런 식의 좀 매매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금방 매매를 해서 손익을 하거나 그러시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은 정말로 한 5, 6년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사 모은다. 주수를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파신 만큼 좀 떨어졌다 기다렸다가 좀 그 주수를 조금 더 늘리고 해서 가져가신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대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행복 파트너 수비쌤입니다. 2024년 한국 증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맞이해 한국 증시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의 기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 흐름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은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주목했던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될 기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복 패키지에서는 이미 2025년을 주도할 후보군들을 함께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놨습니다. 오감만족 서비스로 매월, 매주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복 패키지가 끝나갈 무렵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주도주 중심으로 꽉 차게 돼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한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와 함께 하신다면 4년 만에 찾아온 2025년 이 부자될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